끈한 새신랑이에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마냥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결혼한 유부남이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믿기질 않아서 아침마다 제 볼을 꼬집어 볼 정도로 행복했어요. 뭐가 그렇게까지 좋았냐고요? 사실 저는 제가 영영 결혼을 못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3살 때 부모님에게 버려져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너무 어릴 때라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어요. 부모 없는 고아라고 장가를 왜 못 가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턱에서부터 목까지 큰 화상 자국이 있어요. 보육원에 왔을 때부터 있었던 상처라서 저는 어떻게 생긴 상처인지도 모르죠. 그냥 거울을 볼 때마다 막연하게나마 추측해 볼 뿐입니다. 혹시 집에 큰 불이 나서 생긴 상처일까? 그래서 그 사고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만 살아남아 보육원에 오게 된 건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혼자 상상을 하다 보면 조금이나마 기분이 나아졌어요. 제가 부모에게 버려진 건 아니라는 일말의 기대가 생기곤 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굴에 큰 상처가 있는 고아일 뿐이었죠. 몸이 커질수록 화상 자국은 옅어졌지만 부위는 그대로였어요. 오히려 몸이 커질수록 부위는 더 늘어났죠. 하필이면 화상 자국이 눈에 바로 보이는 곳이라서 저는 학창시절 내내 아이들의 놀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야, 외계인, 너 밥 먹어도 되냐? 외계인이 사람 먹는 밥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외계인, 괴물, 에얼리언 등등 아이들은 별의별 말들로 놀려댔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겪은 일이라서 제게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이었거든요. 너 그거 알아? 외계인이랑 눈 마주치면 그 외계인이 UFO 태워서 잡아가는 거? 조심해. 내가 너 첫 번째로 데리고 갈 거니까. 저는 날로 강해졌습니다. 다른 애들은 겪지도 않을 일에 저는 어느새 익숙해져서 상처받는 일이라고는 없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괜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자나 소수에게 관대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불친절했죠. 성인이 되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차별은 존재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내내 성실하게 자격증을 따서 실습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자동차 회사에 취직했어요. 성인이 돼서 보육원에서 나오면 스스로 자립을 해야 했기 때문에 대학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버는 쪽을 택해야 했죠. 저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제 가게를 차리는 게 꿈이었어요. 자동차 회사 다닌다더니 웬 가게냐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보육원에서 지내다 보니 어릴 때부터 동생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동생들에게 맛있는 걸 해주기 위해 혼자 요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보육원에서 먹는 밥이나 반찬도 맛있었지만 사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분식이나 피자 같은 것도 제가 다 만들어 주었어요. 제가 요리를 하는 날마다 아이들이 둘러앉아서 제가 만들어준 간식을 먹으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월급을 받는 족족 최소한의 생활비만 놔두고 다 모았어요. 주변에서는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사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끼며 살았습니다. 제가 가게를 하려고 돈을 모은다고 하면 다들 콧방귀를 껴가며 하나같이 같은 소리를 해댔어요. 장사? 왜? 돈 많이 벌어서 장가 가려고? 내가 봤을 때는 돈 있으면 그 목에 흉한 화상 자국부터 수술해야 여자 구경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이, 장가는요. 제가 이래봬도 음식하는 것도 좋아하고 음식 솜씨가 좀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식당 차리면 꼭 오세요. 맛있게 해드릴게요. 학창시절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을 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제게 제 화상 자국을 가지고 놀리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학교 다닐 때가 나았다 싶습니다. 애들이야 몇 번 놀리다가 제가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시하면 재미없어져서 더는 놀리지 않았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더 하면 더 했죠. 회사에서 만난 동료들은 제 앞에서는 어쩌다 그랬냐면서 안쓰러워하는 것처럼 굴었지만 은근 무시했습니다. 여자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들 했지만 뒤에서는 늘 수군거렸거든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쑥덕거리는 걸 제가 들었지 뭐예요. 저렇게 징그러운데 수술을 하지 왜 아직도 저러고 다니는 거야? 얘기할 때마다 마주보기 거북해 죽겠어. 그 정도의 말은 제게 상처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이 큰 흉터를 가지고 고아로까지 살아왔는데 그 정도 내공이 없으면 안 되죠. 남들이 뭐라 하든 저는 제 목에 화상 자국이 좋았어요. 제 기억이 닿는 순간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제 몸의 일부 같았거든요. 거북할 정도로 제 상처가 불편했어요? 알겠어요. 앞으로는 절대 말 안 걸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아, 근데 그거 알아요? 그쪽이랑 마주보고 얘기할 때마다 느낀 건데 입냄새 되게 심해요. 혹시 건강에 문제 있는 건지도 모르니까 꼭 한번 검사 받아봐요. 그런 저에게 정신승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돈 없어서 수술 못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제 미래만을 생각하며 달렸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제 진짜 모습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지금 와 생각해보면 저는 정신승리는커녕 그냥 다 외면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당당한 척 한 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 같은 여자에게 홀라당 넘어간 거일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나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 틈에서 살아남는 법만 알고 있었지 제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처음이라 너무 낯설고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용하려고 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만난 건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꿈을 이루고 난 뒤였습니다. 저는 제가 바라던 대로 식당을 차렸어요. 시작은 제가 모아놓은 돈과 퇴직금을 모두 합쳐서 학교 앞에 아주 작은 즉석 떡볶이집을 차렸어요. 그 가게가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서 지금의 포장마차 식당까지 차릴 수 있었죠. 포장마차가 잘 되어봐야 얼마나 잘 되겠냐 하실 수도 있지만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좀 나서 제법 장사가 잘 돼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민망하지만 월 매출 1억을 넘긴 적도 있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건 그맘때쯤이었어요. 포장마차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나이는 저랑 별로 차이가 안 났지만 얼굴은 굉장히 동안이었어요. 꼭 20대처럼 보였습니다. 가게에 올 때마다 주변에 앉은 남자 손님들이 다 한 번씩 다가가서 말을 걸거나 전화번호를 물어볼 정도로 예뻐서 제 눈에도 확 띄었죠. 거기다가 한 달에 서너 번은 오는 단골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친해졌어요. 항상 아내가 먼저 말을 걸긴 했지만요. 어떻게 음식이 하나같이 다 맛있어요? 이거 다 사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라면서요? 사장님 와이프는 너무 좋겠어요. 매일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실 거 아니에요. 저 와이프 없어요. 노총각이에요. 어머, 이렇게 큰 대박가게 사장님이 아직도 장가를 못 갔다고요? 부모님이 너무 속상하시겠다. 아내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성격도 얼마나 화통하고 시원시원한지 내숭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해준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자주 오더니 제가 결혼한 한 총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제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제가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도 크게 행동이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되려 저를 챙겨줬어요. 가게에 올 때마다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바쁜 날은 가게에 나와 일도 도와줬죠. 그리고 쉬는 날은 가게 주변 조사 가자면서 맛집에도 함께 갔습니다.
처음엔 저도 제가 착각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렇게 예쁘고 성격도 좋은 여자가 뭘 보고 저를 좋아할까 싶어서요. 물론 가게가 잘 돼서 모아놓은 돈이야 많았지만 아시잖아요. 제 얼굴에 화장 자국이 얼마나 흉한지 말이죠. 그러고 보면 아내는 처음 저를 봤을 때부터 화상에 대해 물은 적도 없고 빤히 쳐다본 적도 없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실 수 있지만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좋았거든요. 10명 중 10명은 다 저를 처음 보면 화상 이야기부터 꺼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고백을 했어요. 아내가 먼저 말이죠. 이러니 제가 아내에게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 40년을 넘게 사는 동안 처음 겪는 일이었으니까요. 누군가 제게 먼저 호의를 가지고 다가온 건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제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이후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고 살았거든요. 연애하는 동안 저는 더더욱 아내에게 많은 걸 의지하게 됐습니다. 아내와 저는 누군가 일부러 짜맞춰 놓은 것처럼 너무 잘 맞았어요. 알고 보니 아내도 저만큼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내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혼자였대요. 할머니와 고모가 걷어주시기는 했는데 고모는 아내가 어릴 때 결혼해서 캐나다로 가버렸고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계속 혼자 힘으로 살아왔답니다. 저는 아내가 너무 대견했어요. 저는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상처를 평생 마음속에 가지고 살며 내성적이고 소심하게 살아왔는데 아내는 밝고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내는 언제나 저부터 생각해줬어요. 처음 만났을 때 아내는 제 가게 근처 옷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저와 연애를 시작하고는 옷가게를 그만뒀습니다. 그러고는 제 가게에서 함께 일했어요. 아내가 먼저 제안했을 때는 아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고민했었는데 막상 아내와 함께 일하고부터는 제가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아등바등 했던 게 까마득하게까지 느껴질 정도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로 웬 남자들이 우르르 찾아왔어요. 그 남자들을 보자마자 아내가 불이 나게 남자들을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 나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저를 막아섰어요.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제발 따라 나오지 말라고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아내가 간 방향으로 따라 나섰죠. 언뜻 들어보니 아무래도 돈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걱정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아무 일 아니라고 신경 쓸 거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서운해서 말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돕겠다고요. 사실은 나 키워주신 우리 할머니 앞으로 빚이 조금 있어. 그 빚 갚으라고 찾아온 거야. 아까 그 사람들이 그럼 사채업자라는 소리야? 도대체 빚이 얼마나 되면 저런 사람들이 찾아와? 그제야 아내가 말하는데 할머니께서 시장에서 노상을 하시다 쓰러지셨대요. 뇌출혈이 심해서 바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꽤 오랫동안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었다네요. 하루 벌어 하루를 살 때였으니 보험은 당연히 없었고 할머니 병원비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대요. 당시에 아내는 나이도 어렸고 고모는 결혼해서 캐나다로 가버렸기 때문에 주변에 부탁할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워낙 급했으니 결국은 할머니께서 시장에서 장사하실 때 가끔 돈을 빌렸었던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린 거였어요. 그러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지금까지 아내가 그 빚을 떠안고 있었던 거죠. 원금은 갚을 수도 없는 게 계속 이자만 늘어나니 매달 이자만 갚는데도 빚에 허덕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원금 납기일이 됐다면서 이자 말고 원금을 갚으라고 하면서 사채업자들이 계속 따라다닌답니다. 자기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계속 숨기고 있었던 건데 결국 들켜버렸네. 미안해.
나한테 실망했지.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데 당연히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우리 자기 지금까지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어. 저는 아내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할머니가 유일한 가족인데 저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아내의 빚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밀린 이자까지 해서 싹 갚았어요. 그날 아내는 펑펑 울었습니다. 평생 못 갚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겨다니며 빚에 시달릴 줄 알았는데 제 덕분에 홀가분해졌다고요. 저는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보다는 아내가 더 소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제가 돈을 버는 이유는 무조건 아내를 위해서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벌어도 쓸 데가 없어서 지루하기만 했거든요. 아내와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면 절대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청혼했습니다. 지금까지 외롭게만 살아온 우리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 얼마나 잘 살겠냐고요. 제가 평생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어요. 저는 아내를 위해 거창하게 식도 올리고 신혼여행도 좋은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아내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둘 다 가족도 없어서 하객도 많지 않은데 뭐하러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쓰냐고요. 그 돈으로 차라리 좋은 집에 살고 싶다고 했어요. 나 사실은 전부터 아파트에 꼭 한번 살아보고 싶었거든. 자기 혹시 서울에 아파트 살 돈 있어? 당연하지. 자기 살고 싶은 아파트로 지금 당장 알아봐. 내가 다 사줄게. 정말? 자기 진짜 멋지다. 우리 자기 최고야. 저는 뭐든지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결혼하고 싶다고도 하고 비싼 예물도 해달라고 한다는데 제 아내는 역시 현명하다 싶었어요. 저는 아내가 미리 알아봤다는 아파트를 보지도 않고 바로 계약했습니다. 제가 가게 일로 바쁘다 보니 아내가 직접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 알아본 곳이었는데요. 지은 지는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였지만 워낙 위치가 좋아서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라기에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집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아내와 제 사이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일에 언제나 진심이던 아내가 결혼하자마자 가게 일보다 다른 데 더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생활비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줄 생각이었지만 금액이 생각보다 컸어요. 꼴랑 두 식구 사는 집에 무슨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 나는 집에서 밥도 안 먹고 거의 다 가게에서 먹고 오는데. 자기가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며. 사실 나 전부터 하고 싶은 운동이랑 취미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돈 없어서 못했었거든. 나도 이제 능력 있는 남편도 있으니까 이것저것 배우고 싶어. 그러면 안 돼? 처음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지금까지 전혀 관심 없던 수영이니 미술 같은 걸 갑자기 왜 하겠다고 하나 했죠. 하지만 내내 하고 싶었었는데 돈 때문에 배우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안쓰러워서 허락 안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예 가게에서 들어오는 수입 일부를 아내 통장으로 옮겨주고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했어요. 제가 다른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자식도 없는데 지금까지 고생한 아내에게 이 정도 못 해주겠나 싶었습니다. 아내가 허튼 곳에 돈 쓰는 사람도 아닌데 알아서 하겠거니 했죠. 그러던 중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면서 제게 돈을 좀 달라고 했어요.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뭐가 배우고 싶어서 그러냐고 농담조로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정도의 일이 아니었어요. 결혼해서 캐나다에 갔다는 고모가 갑자기 비자에 문제가 생겨서 캐나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렸대요.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답니다. 여보, 고모가 일 정리되는 대로 바로 갚는데 지금은 비자 때문에 집이랑 가게를 정리할 수가 없어서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니까 조금만 도와줘.
이 세상에 딱 하나 남은 자신의 혈육인데 타지에서 멸시당하면서 추방당하는 꼴을 어떻게 보냐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애절한지 제 마음이 다 아팠습니다. 저는 최대한으로 해줄 수 있는 만큼 돈을 끌어다가 빌려줬습니다. 비자가 정리되는 대로 바로 보내준다고 했으니 가게 담보까지 잡아서 필요한 만큼 다 해드렸죠. 그런데 아내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점점 가게는 등한시했어요. 아예 가정주부로 살기로 했는지 가게에는 아예 안 나왔죠.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취미생활을 하며 만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재밌다나요. 심지어 최근에 옆집으로 이사 온 사람들과도 친해졌더군요. 아내는 옆집 꼬마애랑 그 애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까지 알고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집에 들어오는데 아내가 엘리베이터 앞에 강아지를 안고 있는 아이와 같이 서 있더라고요. 남이 보면 애와 엄마인 줄 알 정도로 사이가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애가 최근에 우리 옆집으로 이사 온 애더라고요. 제 아내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가까워 보였죠.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아줌마, 다음에도 우리 집에 또 놀러 오세요. 제가 우리 코코랑 또 놀게 해드릴게요. 그래, 아줌마가 또 놀러 갈 테니까 다음에 또 코코 산책 같이 시키자. 준석이 저녁 꼭 챙겨 먹고 나중에 봐. 안녕. 아내는 제가 없을 때 옆집 애랑 동네에서 자주 만났대요. 어린애가 항상 강아지랑 놀고 있길래 안쓰러워서 몇 번 이야기를 나눴는데 알고 보니 옆집에 이사 온 아이였답니다. 엄마가 없고 아빠랑만 산다는데 너무 안쓰럽잖아. 꼭 우리 어린 시절 같아서 그냥 못 지나치겠더라고. 아내는 그 애를 볼 때마다 부모 없이 자란 저와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치기 어려웠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엄마가 없으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냐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의 마음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다 계획된 연기라는 것을 몰랐으니까요. 그날 이후에도 옆집 아이와는 자주 마주쳤어요. 그럴 때마다 아이는 제 아내를 잘 따랐습니다. 그럴 만한 게 아내가 그 아이에게 잘해줘도 너무 잘해줬어요. 반찬이나 가게에서 싸온 음식들도 옆집에게 나눠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옆집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너무 과하게 잘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의로 하는 행동일지 모르지만 아이 아빠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제 말에 아내는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괜히 욱하더라고요. 소리까지 지르면서요. 여보, 당신이 만든 반찬 좀 나눠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당신은 엄마도 없는 애가 혼자 매일 밥 해먹고 집에 있는 게 안쓰럽지도 않아? 나는 안쓰럽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애 아빠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거 가져다 준다는 게 조심스러워서 그러지. 혹시 아이 아빠가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고. 알았어. 그럼 아이 아빠한테 물어보고 주면 되는 거지? 저는 아내의 반응이 아무래도 좀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애가 엄마가 없는 게 안쓰러워도 아내의 호의가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아파트에 살 정도면 애 아빠가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아닐 텐데 우리가 괜히 이것저것 도와주는 게 오지랖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불쾌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야기한 거였는데 아내가 화까지 내니 제가 괜히 냉정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옆집과의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정말 옆집 남자에게 물어봤나 봐요. 저희가 근처에서 식당을 하는데 애한테 종종 반찬을 가져다 줘도 되냐고요. 옆집 아이 아빠가 허락했답니다. 옆집 애가 원래 살가운 성격이 아닌데 제 아내를 잘 따른다고 했다나요. 저는 그때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웃끼리 가깝게 지낼 수야 있죠. 하지만 엄연히 옆집 남자는 애가 딸리기는 했어도 호랍이 싱글이잖아요. 괜히 아내가 그 남자와 살갑게 지내는 게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며칠 전부터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걱정돼서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했습니다. 사실 포장마차 장사라는 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남들 출근할 때 집에 들어오고 남들 퇴근할 때 출근하는 일이다 보니 저도 만성피로를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 얼굴이 평소보다 너무 헬쓱한 게 걱정돼서 안 되겠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함께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당시에 가게를 하나 더 오픈하던 시기라 워낙 일이 바빠서 제가 같이 가주지 못했어요. 저는 일하는 내내 마음이 쓰여서 아내에게 여러 번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내 건강이 좋지 않다네요. 아내 말이 당뇨 수치가 높게 나왔대요. 아내의 부모님도 당뇨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합병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으니 당분간 푹 쉬면서 수치를 좀 낮춰보자고 했답니다. 저는 너무 걱정돼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이게 다 아내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아내가 힘들고 아플 때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면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그래서 저는 일을 하다 말고 집에 들렀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전복죽을 끓여서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아내가 집에 없더라고요. 밤 12시가 넘었으니 당연히 집에서 자고 있을 줄 알았는데 집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아내가 바로 전화를 받더군요. 저는 급한 마음에 전화를 받자마자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이 시간에 어딜 갔냐고 다그쳤습니다. 어머, 여보 설마 집이야? 우리 엇갈렸나 보다. 나 지금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가게로 가려던 참이었는데. 아무리 내가 보고 싶어도 그렇지.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이 시간에 혼자 나가면 어떡해. 나 당신한테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무슨 일은 바로 코앞인데. 아무튼 우리 남편 사랑꾼이라니까. 내가 금방 집으로 올라갈게. 기다려 여보. 아파트에서 가게까지 걸어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 짧은 거리를 택시를 탈 리도 없었고 버스는 다니지 않을 시간이었죠. 그런데 밖이라고 하기에는 아내의 주변 소리가 워낙 조용했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아 애써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몸도 아픈 사람을 몰아붙이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내의 몸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아침에 몸이 무겁다며 일어나지도 못하고 입맛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매일 아내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함께 있어주고 싶어서 가게를 쉬려고 했어요. 사실 이제 제가 없어도 알아서 돌아갈 정도로 가게는 장사가 잘 되고 있었거든요. 2호점도 자리가 잡히고 있었으니 좀 쉬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제게는 당연히 일보다 아내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절대 안 된다고 말리더라고요. 내가 중병에 걸려서 거동 못하는 것도 아닌데 가게까지 뭐하러 쉬어. 안 그래도 여보 혼자 일하게 해서 미안해 죽겠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앞으로 당신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어. 난 당신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지? 세상에 나처럼 남편 복 많은 사람 또 있을까? 우리 남편 진짜 최고라니까. 저는 진심으로 아내만 제 곁에 있어준다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몸을 회복하는 데만 신경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대한으로 아내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제가 누굽니까? 명색이 잘 나가는 식당 사장이자 주방장인데 그깟 당뇨 정도야 식이요법으로 낫게 해줄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저는 매일 식당 주방에서 음식을 해서 퇴근길에 가져가 냉장고를 가득 채워줬습니다. 당뇨에 좋다는 음식만으로요. 제 정성이 통했는지 아내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아내가 워낙 입맛이 없다고 해서 제가 매일 다르게 신경 써서 냉장고에 반찬을 해뒀거든요. 어느 날부터인가 말끔하게 냉장고가 비워져 있었어요. 밥도 잘 먹고 전보다 얼굴도 통통해진 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괜한 헛수고를 했더군요. 아내의 거짓말에 된통 속았던 거였어요.
그날도 가게 문을 닫고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간신히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아이를 만났어요. 학교 가는 길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평소 하던 대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침은 먹었냐고요.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의외였습니다. 아저씨가 한 어묵볶음 꽤 맛있더라고요.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보다 훨씬 맛있어요. 다음에 또 해주세요. 저는 당연히 놀랐지만 애 앞이니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아내가 아직도 반찬을 옆집에 가져다 준다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당뇨라고 자기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든 사람이 도대체 왜 옆집 아이까지 챙겨주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어쨌든 제가 어른이니 애한테 쪼잔하게 굴고 싶지 않아서 애써 손을 들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가 잠시 망설이는 듯 싶더니만 갑자기 제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한다는 말이 아주 쇼킹했어요. 아저씨, 혹시 그거 알아요? 아줌마 임신한 거. 저는 너무 놀래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임신했다는 말도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어이가 없는데 이 어린 초등학생 아이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너 그거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거야?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함부로 하고 다니면 안 돼. 저는 우선 애를 다그쳤습니다. 애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 보육원에서 지내다 보면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었어요. 워낙 외롭게 자라는 애들이다 보니 어른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알기는요? 아저씨, 아줌마 매일 우리 집 와요. 아줌마는 나랑 비밀 얘기도 하는 사이라 다 알아요. 제 말이 진짠지 아닌지 궁금하면 아저씨도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아이는 자신과 제 아내가 비밀 친구라면서 남들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서로 다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내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자신이 몰래 알려주려는 것이니 궁금하면 내일 자신의 집으로 오라네요. 오면 모든 진실을 다 알게 될 거라고요. 저는 아이의 입에서 나온 진실이라는 단어가 참 거슬렸습니다. 마치 정말 제가 모르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아서요. 그러고는 아이가 한다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내일은 주말이라 분명 아줌마가 저 보러 올 테니까요. 까먹지 말고 꼭 오세요. 내일은 우리 아빠도 계시니까요. 살다 이런 초대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이 당돌한 꼬맹이가 저를 놀리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가장 믿을 수 없었던 건 제 아내가 임신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근래에 당뇨 때문에 내내 집에서 요양한 사람이 임신이라뇨. 그리고 매일 밤낮으로 살을 비비며 사는 부부인데 제가 아내의 임신 사실을 모를 리 없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아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내가 최근에 항상 집에서 넉넉한 티셔츠에 고무줄 바지만 입고 있기는 했어요. 저야 당연히 집에서 쉬고 있으니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 전보다 살도 좀 찐 것 같아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아랫배도 좀 나온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미쳤구나 싶어 황급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 어린 여성 말만 믿고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옆집 아이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직접 물어볼까 싶기도 했지만 괜한 이야기를 잘못 꺼냈다가 괜히 아내를 상처 주는 건 아닐까 걱정돼서 말도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 어린 녀석 때문에 괜한 싸움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불안했습니다. 결혼 전과 결혼 후에 아내는 분명 달라지기는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긴 저도 부끄럽지만 사실 당뇨로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고 아내가 집에서 쉬면서부터 부부 관계가 아예 없었어요. 제가 아내에게 다가가 스킨십이라도 좀 하려고 하면 아내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여러 번 피했거든요. 저도 몇 번 거부당하다 보니 제가 먼저 다가가기가 조심스러워서 아내의 눈치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임신이라니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까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옆집 아이의 말이 맞을 리야 당연히 없겠지만 확인은 해봐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녀석은 저를 볼 때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텐데 더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다음날 옆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당연히 일절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아내에게 평소처럼 가게에 나간다고 말하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1시간 정도 혼자 배회했어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요. 그 1시간이 제게는 지옥 같았습니다. 옆집 아이의 말을 당연히 믿지 않았지만 왠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불안하더라고요. 정말로 아이의 말대로 제 아내가 옆집에 있기라도 할까봐 말이죠.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제 손에는 강아지 간식이 든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아내가 옆집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아지 간식을 샀습니다. 주말에 연락도 없이 남의 집에 불쑥 가는 건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 사는 사람인데 옆집 아이가 종종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걸 봤어요. 지나가다가 간식 가게가 새로 생겼길래 생각나서 간식 하나 샀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고 연신 연습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의 말에 휩쓸려서 아내를 의심하고 남의 집 초인종까지 눌렀으니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제 눈앞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복도에서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제 아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크고 화통한 바로 그 목소리 말이죠. 그 소리는 바로 저희 집이 아닌 옆집에서 들리고 있었어요. 저희 아파트가 복도식이에요. 날이 더워서 그런지 옆집은 문을 반쯤 열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 귀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참 간지러워. 아직은 만져도 안 움직인다니까 그러네. 준서가 너희 아빠 좀 말려봐. 저도 동생이 뱃속에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너무 궁금한데 배 한번 만져보면 안 돼요? 저는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너무 놀라서요. 제 귀로 직접 들어놓고도 저는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 집에 있는 여자가 절대 저의 아내일 리 없었어요. 저는 한참을 문 앞에서 현실을 부정하다가 결국 반쯤 열린 현관문을 덥석 잡아 세게 열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정말 옆집에서 시시덕거리고 있는 여자가 제 아내가 맞는지 말이죠. 저는 충격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옆집 거실에 제 아내와 옆집 남자 그리고 옆집 아이까지 셋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더군요. 게다가 옆집 남자와 아이의 손이 다름 아닌 제 아내의 배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아주 단란한 새 가족이 따로 없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목소리만 컸지 말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 남의 집에서 다른 남자랑 뭐 하는 거야? 여보, 당신 여긴 어떻게 왔어? 가게 안 나갔어? 아내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았어요. 단지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옆에 있던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보고 왜 이제 왔냐고 다그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와 생각해보면 그게 다 아이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저씨 내 말이 맞죠? 아줌마 매일 우리 집에 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줌마 임신한 것도 맞아요. 배가 볼록하잖아요. 봐요. 조금 있으면 뱃속에서 아기가 꼬물거린대요. 준서가, 너 그만 안 해?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건 너랑 나만의 비밀이라고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 그래, 준서가 아줌마랑 너랑은 비밀 친구 하기로 했잖아. 아무도 모르는 비밀 친구.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도대체 비밀 친구는 또 뭐고 임신은 또 뭐야?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옆집 남자는 제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사과를 했어요. 우리 애가 엄마 없이 자라서 그런지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요. 아내분께서 애를 좀 자주 놀아줬더니 애가 정이 많이 들었는지 자꾸 이러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폭발했어요. 옆집 남자에게 옆에 잡히는 대로 쿠션 같은 걸 마구 던지더라고요. 짜증나. 아줌마는 무슨... 아빠 그만 좀 해. 내가 아직도 유치원생인 줄 알아? 왜 자꾸 엄마한테 아줌마라고 부르래? 나 이제 엄마더러 아줌마 말고 엄마라고 부를 거야. 막장도 이런 개 막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슨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전혀 현실감이라고는 없이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아하니 아이의 말에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더군요. 아내와 옆집 남자도 뭔가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졌는지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 내가 알던 여자 맞아? 설마 이 남자랑 원래부터 알던 사이야? 빨리 대답 안 해? 저는 도무지 끓어오르는 화를 진정할 수가 없어서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아내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더니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여보, 잠깐만.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임신했어. 당신한테 서프라이즈로 말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꼬여버렸네. 우선 여기서 나가자. 우리 집에 가서 차분하게 다시 얘기하자. 아내는 어느새 제 팔을 잡더니 집에 가자며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분명 많이 당황한 듯 보였죠. 하지만 더 당황한 건 저였어요. 아내가 임신했다네요. 그게 정말 사실이었어요. 그 순간 옆집 아이는 아무래도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았는지 저와 아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펑펑 눈물을 쏟으며 울었어요. 엄마, 이대로 나 또 버리고 가려고? 나 엄마 절대 안 보내. 나 두고 가지 마. 제발 엄마. 준서가 그만해. 누가 네 엄마야. 애가 오늘따라 왜 이래. 옆집 남자는 아들을 아내에게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제게 연신 미안하다면서 허리를 숙이는데 연기를 얼마나 능청스럽게 잘하는지 하마터면 속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확실히 한 가지는 알겠더군요. 제 아내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우는 아이의 얼굴은 진짜라는 걸요. 그 모습은 절대 연기가 아니었어요. 어른들이나 사람을 속이지 저런 아이가 저를 왜 속이겠어요. 저를 속여봐야 이득이 없는데요. 저 아이와 생판 남이면 이렇게 울고불고 해봐야 제 아내가 진짜 엄마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럴 이유도 없었죠. 저는 제 팔에 매달려 있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내의 손이 닿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당신, 다시 말해봐. 진짜 임신했어? 응, 여보. 우리 아이 생겼어.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아기 초음파 사진 보여줄게. 우리 집으로 빨리 가자. 자신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는 아이를 외면하고 현관으로 나서려는 아내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는 진짜 진실을 알아야겠으니까요.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나 당신한테 한 가지 말 안 한 게 있어. 사실은 내가 당신 속였어. 나 무정자증이야. 그러니까 당신 뱃속 아이는 절대 내 아이일 수가 없는 거지. 순간 집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가 얼마나 머리를 굴리고 있는지 눈알이 돌아가는 소리가 저에게까지 들렸어요.
뭐 당신? 지금까지 날 속인 거야? 무정자증 주제에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결혼한 거냐고! 사실 저는 제가 무정자증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연애를 해본 적도 없고 아직 아이도 없으니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아내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냅다 말을 던진 거였어요. 그 미끼를 아내가 덥석 물었고요. 아내는 저 몰래 외도한 사실을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화를 내보기도 전에 옆집 남자가 먼저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어요. 뭐야, 이 새끼 제대로 호구라며! 이건 호구가 아니라 그냥 고자 새끼였네. 너는 멍청한 게 어디서 이런 새끼를 골랐냐? 옆집 남자와 아내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무대 뒤에 배우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고자인 줄 어떻게 알아? 얼굴에 쓰여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 그 말 진짜야? 진짜 무정자증이냐고! 대혼란의 장이었습니다. 누가 잘못을 했고 누가 피해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참혹한 현장이었죠. 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고 강아지는 시끄럽게 짖어댔어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건 태어나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지금 당장 모두 조용히 하라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요. 그제야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당신,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이야? 정말 이 남자랑 나 속인 거야? 아내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싶었는지 그제야 자기 머리를 마구 헝클더니 이실직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와 옆집 남자는 전형적인 사기꾼이었어요. 부부 사기단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겠네요. 아내가 저와의 혼인신고를 미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아내는 유부녀였습니다. 이미 저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옆집 남자와 혼인관계였고 옆집 아이도 아내의 아이가 맞았어요. 아내는 계획적으로 제게 접근한 거예요. 어쩌다 이 남자와 만나서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혼인신고를 하고 살기는 했지만 사실 그 전의 경력도 화려하더군요. 예전에 가게에 온 손님 중에 아내를 보고 술집 여자로 착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술 취한 손님의 괜한 꼬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던 거죠. 그 남자들이 딱 맞게 아내를 알아본 거였어요. 아내는 어릴 때 집을 나온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술집에서 일하다가 옆집 남자를 만난 거예요. 20대 내내 비슷한 사람들과 같이 살며 크고 작은 사고를 치며 살다가 갑자기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둘이 나와 따로 살았다네요. 아내는 아이를 생각해서 옷가게에서 일했지만 남자는 버는 게 마땅치 않았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 같은 남자들을 등치면서 번 돈으로 아이를 키우며 새 식구가 산 거예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이 남자와 아이가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사준 거나 다름없더군요. 얼마 전 고모를 핑계로 제게 뜯어낸 돈과 저 전에 만났던 남자에게 뜯어낸 돈을 모아서 산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사기꾼들도 참 열심히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집 사기 어려운 서울에서 사기 두탕이면 아파트도 사니까요. 거기다가 수영이니 미술이니 배운다고 제게 뜯어간 돈을 자기 아들 학원비로 쓴 거였어요. 아주 눈물 나는 모정이었습니다. 아내의 수법은 이랬습니다. 주변에 사람 없고 고립된 생활을 하지만 돈은 좀 있는 남자에게 일부러 접근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떼줄 것처럼 굴다가 같이 사는데 성공하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진짜 남편인 옆집 남자를 등장시켜서 외도한 거라고 매도하고 그 핑계로 위자료를 받았던 거죠. 처음부터 제게도 그럴 생각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그런데 저를 상대로 치려던 사기는 계획대로 흘러가질 않은 거죠. 부모야 사기꾼이 맞지만 아이는 아니잖아요. 아이가 사기꾼 부모를 도울 리 없었죠. 애가 어릴 때나 둘만의 비밀이네 뭐네 하면서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약속이 통했을지 모르지만 애가 학교에 다닐 정도로 컸는데 통할 리가 없었죠.
거기다가 계획이 더 틀어진 건 아내가 계획에 없었던 임신까지 해버린 거예요. 아내는 궁지에 몰리니 우선 내 아이라고 우겨서라도 우리들 사이를 외도로 몰고 가려고 했겠지만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말을 던졌으니 빼도 박도 못하고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였죠. 제가 이 여자의 내연남이라는 증거보다 옆집 남자가 아내의 진짜 남편이라는 증거가 훨씬 더 많은데 제가 위자료를 줄 리가 없었죠. 내가 그래서 우선 현금만 가지고 튀자고 했잖아. 당신이 이 인간 집까지 뺏겠다고 오물덩거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알고 보니 옆집 남자 새끼가 제 아파트를 노렸다네요. 위자료로 이 아파트를 내놓으려고 하려던 거였죠. 네가 갑자기 옆에 있겠다고 옆집으로 이사 오라고 하는 바람에 이사 달란 거잖아. 지금까지 자식한테 신경도 안 쓰고 헛짓거리나 하고 다니던 년이 이제 와서 엄마 노릇하겠다고 괜히 지랄해서는. 아, 이번 공사는 네가 다 망친 거니까 네 년이 다 책임져. 지금까지 내가 다 책임졌지. 네가 언제 남편이니 아빠 노릇한 적 있어? 아, 내 팔자야. 내가 어디서 저런 새끼랑 엮여서는. 아주 지랄 발광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내는 지금까지 제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착한 척 연기하면서 저런 거지 같은 성질머리를 숨기고 살았을까 싶을 만큼 정신 나간 년이었어요. 자기 아들 앞에서 임신까지 한 몸으로 저런 개념 없는 말을 떠들어대더군요. 저는 제가 당한 일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다가도 아직도 울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니 서글픈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세상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부모들이 참 많았어요. 저는 더 말해봐야 제 머리만 아프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방 이곳저곳을 뒤져 핸드폰으로 사진부터 찍었습니다. 제 행동에 옆집 남자와 아내는 난리를 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웬만한 상처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최강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슴이야 찢어지게 아팠지만 먼저 제가 살 방법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사기를 당한 거라는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다행히도 이 집에는 아내의 혼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아내의 짐도 워낙 많았고 아내와 옆집 남자 그리고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니 오히려 제가 아내와 살았다는 증거가 더 적을 것 같았어요. 사기 당하기가 이렇게 쉬운 거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아내를 고소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아내에게 준 돈과 아내가 가지고 있던 포장마차 통장까지 싹 다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저와 살면서 제 돈을 자기 돈처럼 썼던 증거들과 옆집 남자에게 돈을 보냈다는 증거까지 찾았죠. 고소라는 게 참 지저분하더군요. 저를 작정하고 속이려고 했어도 한때 사랑했던 여자인데 고소를 통해 아내의 지난 과거에 대해 하나하나 알게 될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변호사는 저 이외에도 다른 피해자를 찾았고 함께 자료를 모아 싹 다 고소했습니다. 사실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큰 피해를 본 것도 아니다 보니 제가 뺏긴 돈만 받아내면 되는 거였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어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졌으니까요. 그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아내는 임신한 몸으로 계속 법원에 출두하고 있습니다. 워낙 증거가 많아서 제가 당연히 이기는 싸움이었지만 마음이 시원하지만은 않았어요. 뱃속 아이에게도 잠시나마 이웃 주민이었던 옆집 아이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부모도 있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괜찮습니다. 예전보다 더 사람을 못 믿게 되긴 했지만 오히려 한번 된통 당하고 나니 전보다 더 긍정적으로 변하더군요. 옆집 아이가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를 받았을지 모르니까요. 인생 경험 세게 한번 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돈 혼자 펑펑 써가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즐기면서 살려고요.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